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혹시 이 사연을 듣는 분들은 다들 결혼을 하셨나요? 아니면 젊은 친구들도 있을까요? 제가 애들 엄마인데 요즘 하루하루가 좀 허무합니다. 애들 낳고 한참 손이 많이 갈 때는 제발 빨리 커서 내 손에 떠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애들이 커서 중학생이 되고 제 손길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생각하니 나라는 사람이 대체 뭔지, 나는 왜 사는 건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 동네의 작은 심리상담소를 찾아갔었습니다. 거기서 선생님을 만나 상담을 하게 됐죠. 근데 선생님이 제 말을 듣더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40대 중반이 되면 많이 겪는 기분 중 하나입니다. 그런 걸 보고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자녀를 키울 때는 바쁘게 살고 언제나 내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시기가 있죠. 이 아이가 다 커버리면 이제 나는 자유다. 더 이상 아이들은 내가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 거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아이들이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또는 그전부터 부모와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근데 부모는 이를 감지하지 못하고 갑자기 자녀와 나의 연결고리가 끊겼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아이는 이미 서서히 부모와 멀어질 준비를 하고 있던 건데 부모 혼자 자식을 품고 있던 거죠. 마치 갓 알을 낳은 새처럼 말이에요. 새들이 그렇잖아요. 항상 알을 품고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처럼. 근데 알이 깨지고 나서 아기 새들이 비행을 시작하면 더 이상 자식으로 인식하지 않고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죠. 그럼 그 자리에 남는 건 뭐겠어요? 비어있는 둥지죠. 이런 현상을 보고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40대 중반 여성 또는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남성에게도 흔히 일어나는 증후군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면서 빈둥지 증후군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게 있다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그래도 뉴스를 많이 보는 편이고 인터넷도 많이 하는 편이고 멍청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고 있구나. 내가 아직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빈둥지 증후군에 대해 공부를 하고 책도 읽고 상담 선생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좀 나아지더라고요. 아직 애들은 어리지만 나와 자녀를 분리하고 살아가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인데 좀 품에 안고 살면 어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래도 애들을 제 자식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살기로 마음을 먹었죠. 제가 이렇게 혼자인 게 두려워진 이유가 있습니다. 실은 제가 어릴 때부터 항상 집단 생활을 해왔습니다. 운동을 좀 했거든요. 중학교 때까지는 유도 선수를 하다가 부상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선수 선발권 대회에 참가도 못하고 일반 학생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사실 유도라는 운동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기도 하고 몇 번이나 운동을 관두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막상 부상 때문에 운동을 못하고 나니 번아웃이 엄청 심하게 왔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게 번아웃인지도 몰랐습니다. 매일 방구석에 처박혀 있었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 상태로 누워있다 보니 그냥 제가 우울하다고만 생각했죠. 부모님도 처음에는 괜찮아. 운동은 또 하면 돼. 우선 치료부터 집중하자. 그래야 너도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겠어? 하고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당시 제 나이가 고작 16살이었고 같이 운동을 하던 친구들은 전부 선수 선발권 대회에 나가서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만 도태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린 나이에 우울증이 와서 약물 치료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결국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못했고 검정고시를 보게 됐습니다. 운동을 한다는 핑계로 공부하는 담 쌓고 살았던 제 잘못도 있었지만 두 마리 토끼를 전부 잡는 게 제게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검정고시 시험을 한 번에 합격했다는 거고 대학은 평소 욕심이 없어서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전 기술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배우기 시작한 건 미용이었습니다. 접근이 쉬웠고 그래도 제가 기본적으로 손을 쓰고 감각이 조금 있다 보니 금방 재미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던 건 이런 말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처음 자격증을 따고 취업을 한 미용실이 꽤 큰 미용실이었는데 거기 디자이너가 5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고졸이더라고요. 처음엔 사실 저만 대학을 안 간 거 아닐까? 그래도 대학은 갔어야 했나? 하는 생각들이 저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막상 대학을 가지 않고도 사회생활을 잘하는 수석쌤들 모습을 보니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솔직히 대학 등록금도 너무 아까웠고 공부도 못하는데 대학에 가방만 들고 다니는 게 저한테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6살에 다리를 다쳐 유도를 그만두고 1년 동안 재활을 하며 다시 제 몸을 만드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잘 이겨내고 나름대로 성공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늘 짜글머리만 고수하던 제가 미용실에서 일을 하면서부터는 머리를 길러야 했습니다. 막내야, 네가 지금 운동을 하다 와서 긴 머리를 하는 게 어색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달라. 머리가 좀 길어져야 사람들이 염색도 하고 매직도 하지 않겠어? 너도 알겠지만 커트는 돈이 안 되잖아. 네가 그렇게 짧은 머리 하고 있는데 그 짧은 머리가 잘 어울리면 사람들이 다 커트만 하지 누가 시술을 하려고 하겠어. 간단한 커트는 기르면서 우리가 쳐줄 테니까 이제부터 머리 기르자. 알겠지? 하고 제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평생 긴 머리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 저도 긴 머리를 하면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어릴 때는 엄마가 바쁘다는 이유로 제 머리를 남자같이 잘라버려서 여자아이를 키우는 집이지만 그 흔한 머리끈, 머리핀 하나가 없었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운동을 시작한 이유로 긴 머리나 단발머리는 해보지도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로도 긴 머리가 불편해서 또는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쩌면 이게 저한테는 기회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저는 머리카락 기르기에 도입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단발머리로 접어들었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하면 쳐버릴 수 있을까?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머리 기니까 너무 이쁘다. 진작 좀 기르지. 남자들이 보면 껌뻑 넘어가겠어. 하며 저를 놀리더라고요. 솔직히 관리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예쁘다는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고 이상하게 머리를 기른 이후부터는 친구들이랑 술자리에 가거나 길을 걸을 때 몇 번씩 제 연락처를 물어보는 남자도 있었습니다. 사실 짧은 머리일 때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었는데 이미지가 달라지니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도 신기했죠. 그렇게 2년 정도 일하고 나니까 머리가 가슴까지 자라더라고요. 묶어도 마음에 들고 풀어도 마음에 들고 염색도 했습니다. 머리가 길어지니 남자친구도 처음 사귈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첫 연애라 그런지 정말 많이 서툴렀던 기억이 납니다. 남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스킨십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던 저는 모든 게 조심스럽고 서툴렀죠. 하지만 저보다 5살이 많았던 그 남자는 저를 잘 리드해 줬습니다. 그 사람과 꽤 오래 연애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3년 정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장점이 정말 많지만 단점 하나가 너무 강력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 사람은 여자친구가 너무 많았습니다. 직장도 여자들이 많은 곳에서 일을 하기도 했는데 남자가 그 사람 포함 둘밖에 없었고 매일 일 때문에 전화 오는 사람이라고는 하는데 얘기 나누는 걸 들어보면 무슨 일이야? 나 지금 바뀌지. 여자친구랑 있어? 내 여자친구? 바꿔달라고? 웃긴다 자기. 무슨 내 여자친구를 바꿔줘. 하면서 말을 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자마자 자기? 누구야? 하고 물었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 우리 팀에선 그냥 다 호칭을 자기라고 해. 누구시 이렇게 부르는 거 좀 그렇기도 하고 나보다 어리니까 호칭 생각하는 게 좀 애매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다 자기로 통일했어. 그런 의미의 자기 아닌 거 알잖아. 뭐 이런 걸로 신경 쓰고 그래. 하면서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붙이더라고요. 하지만 뭐랄까,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랄까, 좀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회식을 한다고 하면 여자들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 술자리에서 전화를 많이 하기도 했는데 항상 오빠 먹어 좀. 오빠가 먹어야 우리도 먹지. 하는 소리가 저한테까지 다 들리더라고요. 초반 연애 1년 때는 저도 쿨한 척 하느라고 그냥 참고 넘기고 말 안 했는데 이 사람과 연애가 길어지면서 그냥 제가 참자라고 생각했다가 결국 못 참고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고 말이죠. 그날도 남자친구가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있다며 제게 일방적으로 말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남자친구를 술자리에 보내기 싫더라고요. 오늘 금요일 저녁이고 나도 일이 일찍 끝났는데 같이 놀면 안 돼? 안 돼. 내가 말했잖아. 이 회식 팀장님 송별회계라 전 직원이 다 같이 하는 거고 나만 빠질 수가 없는 거. 이 팀장님이 내가 힘들 때 진짜 많이 도와주신 분이야. 그 팀장님이 뭘 도와주셨는데 나보다 더 중요한 분이야? 왜 말해 그렇게 해? 내가 처음 회사 들어올 때부터 일 많이 가르쳐 주셨던 사수분이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분이야. 근데 어떻게 빠져? 너라면 빠질 수 있어? 하고 오히려 제게 따지더라고요. 그 사람도 여자야? 하고 물었더니 그게 중요해? 성별이 뭐가 중요해? 너 진짜 왜 그래? 나 의심하는 거야 뭐야? 내가 너한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난 그래도 너랑 만나면서 결혼까지 생각했는데 정말 실망스럽다. 내가 너한테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보다.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전 그날 그 사람과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가서 혼자 엄청 울었네요. 근데 밤 12시쯤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남자친구였죠. 자기야, 이거 봐. 나랑 팀장님 송별회라서 사진 찍었는데 웃기게 나왔지? 자기한테도 보낸다. 하고 팀장님이란 여자와 볼을 대고 서로 끌어안고 찍은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그리고는 바로 다음 문자가 왔습니다. 아, 미안. 잘못 보냈다. 실수. 늦은 시간에 잘 자. 하고 남자친구가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남자친구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게 몇 번이고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집 앞까지 찾아왔지만 만나지도 않았네요. 솔직히 그 사람에게 너무 실망스러운 것도 있었지만 만나는 기간 내내 여자 문제로 너무 스트레스였고 저와는 결이 다른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와 비슷한 직종의 회사를 다녀서 말이 잘 통했던 것도 있었는데 그냥 친구로 지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걸 보니 그 사람과의 결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렇게 헤어지고 난 뒤 사실 저도 한동안 힘들었습니다. 연애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다 보니 이별도 처음이었고 이 감정이 대체 뭔지 솔직히 몇 번이나 다시 연락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어금니 꽉 깨물며 연락을 참았죠. 그랬더니 새 인연이 다가오긴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지금의 남편입니다. 지금의 남편은 저희 미용실의 손님이었습니다. 단골 손님이라 얼굴은 당연 알고 있었고 어떤 헤어스타일을 원하는지도 알고 있었죠. 그리고 항상 디자이너 담당으로 저를 찾아줘서 제 전담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는 편이었는데 그 사람도 꾸준히 저를 찾아줘서 고맙기도 한 손님이었죠. 그렇게 그날도 머리를 자르러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도 좋은데 좀 더 큰 데로 가려고 생각 중이에요. 서울 강남 쪽으로 가보려고요. 거기는 손님도 더 다양하고 더 많은 스타일링 해볼 수 있어서 저한테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하고 말했더니 깜짝 놀래더라고요. 미용실 옮기신다고요? 강남으로요? 강남 어디요? 글쎄요. 두 군데 중에 고민 중인데. 왜요? 저 따라오시게요?
하고 웃었더니 그게 저는 최쌤이 해주시는 머리가 마음에 드는데 미용실 옮기시면 저도 뭐 옮겨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선생님한테 머리 받는 제가 잘 적응이 안 돼서요. 어디로 가시는지 정해지시면 연락 주시겠어요? 하고 휴대폰을 내밀더라고요. 그땐 당연히 그런 이유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단순히 제가 하는 머리가 마음에 들어서 지금 제가 있는 곳이랑 강남은 멀지 않으니까 한 번쯤은 와서 들러주겠거니 싶은 마음이었죠. 저는 제 번호를 찍어주면서 근데 제가 하는 샵은 여기보다 훨씬 비싸서 좀 부담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오시면 제가 싸게나 해드릴게요. 여기서도 제가 앰플이랑 영양 같은 건 무료로 넣어드린 적 있으니까요. 대신 바로 오지 마시고 3개월 정도 있다가 오셔야 돼요. 그래야 저도 눈치가 안 보이죠. 하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그 손님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최쌤, 저예요, 단골 손님. 이렇게 연락드려도 되나요? 식사나 하셨어요? 하고 묻더라고요. 네, 먹었어요. 근데 전 최쌤이 아니라 최영지예요. 그러니까 그냥 영지쌤이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하고 답장을 했죠. 근데 갑자기 영지씨, 그럼 혹시 저녁 전이면 저녁 먹을까요? 저 지금 샵 근처에요. 잠깐 만나요. 하고 답을 하더군요. 자주 본 손님이기도 하고 밥 한 끼 먹는 건 괜찮다 싶어 저도 퇴근길에 그 사람을 만나 저녁을 먹기로 했죠.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뭐랄까, 샵에서 봤던 느낌이랑 좀 다르다? 좀 더 멀끔한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저는 또 감정에 솔직한 편이고 직업적인 의식도 있어서 어머, 근데 밖에서 볼 때랑 샵에서 볼 때가 다르네요? 되게 스타일을 잘 잡으신다. 하고 칭찬을 해드렸죠. 머스키하던 그 사람이 좀 괜찮아요? 오늘 영지씨 만난다고 해서 좀 꾸미고 나와봤습니다. 하고 웃더라고요. 어? 정말요? 근처 볼 일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저 만나러 일부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런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저 순진해서 그런 농담하면 잘 넘어간단 말이에요. 하고 웃었더니 그 사람도 웃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사람에 따라 꽤 괜찮은 분위기의 레스토랑을 갔고 뭔가 좀 의아했습니다. 그냥 간단히 저녁 먹는 건 줄 알았는데 너무 비싼 데 오신 거 아니에요? 저 얻어먹을 생각했는데. 하고 여기저기 둘러봤더니 오늘은 제가 대접할게요. 그동안 머리도 잘 해주시고 샵에 갈 때마다 항상 친절하셔서 한 번쯤은 대접하고 싶었어요. 하면서 메뉴판을 보더라고요. 저도 덩달아 메뉴판을 봤는데 코스 요리가 인당 8만 원씩 하는 집이라 다 먹고 나서 돈을 나눠내야겠다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를 찾아주는 손님이라 마냥 얻어먹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그 사람이 전부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2차를 제안하더라고요. 영지씨, 우리 맥주 한잔 하러 갈까요? 여기 앞에 괜찮은 맥주집이 있는데 제가 쏠게요. 하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아니, 맥주는 제가 사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혹시 이런 생각 좀 웃길 수도 있는데 제가 마음에 들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사실 1시간 정도 이 사람과 밥을 먹으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지그시 바라보는 눈빛하며 자꾸 저와 은근히 스킨십을 하려 하고 수시로 거울을 보고 뭐랄까, 좀 민망하다고 해야 하나? 막 일 끝내고 나온 제가 너무 추리하게 느껴질 정도로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러자 그 사람이 웃으면서 그건 다음 만남 때 말씀드릴게요. 맥주 싫으시면 오늘은 그냥 집에 가요. 하고 앞서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이후로 그 사람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궁금해졌던 저는 결국 제가 먼저 연락을 했고 그 사람은 제 연락을 기다렸듯 그럼 오늘 맥주 한잔 할까요? 하고 답장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퇴근 후 만난 그 사람이 또 달라 보였습니다. 2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뭐랄까,
이런 느낌 좀 이상하지만 그 사람이 두 번째 만났을 때 어쩌면 이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겠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저희 두 사람 그 두 번째 만남에서 서로 사귀기로 하고 만난 지 4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임신을 한 것도 아니고 둘 다 결혼이 급했던 것도 아닌 상태에서 만남을 시작했는데 뭐가 그리 좋았는지. 이상하게 그 사람이라면 제 인생을 바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빠른 결혼이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이 더 많았습니다. 물론 가장 큰 산은 시댁의 반대였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남편은 그닥 좋은 직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집이 부자도 아닌데 저를 왜 반대했는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와 신우까지 나서서 저를 반대하게 되니 슬펐던 기억이 납니다. 그 집에 처음 인사를 갔던 날 시어머니가 저를 앞에 앉혀두고 했던 말은 우리 집은 1년에 제사가 10번이야. 거의 매달 한 번씩 있다고 봐야지. 너도 와보니까 알겠지만 이 동네는 시골이라 제때제때 제사를 안 지내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해요. 조상 제대로 안 모신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직장 생활하고 힘들더라도 꼭 제사는 지내고 전날 와서 음식장만 하고. 무슨 말인지 알지?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앉아있던 신우가 그럼 이제 나도 제사 음식에서 좀 빠져도 되는 건가? 며느리가 생기니까 이런 게 좋다. 근데 엄마, 진짜 결혼시킬 거야? 홀엄마 밑에서 자랐다고 결혼 반대한다고 했잖아. 하고 대놓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가장 걸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부모님의 이혼이었는데 그 점을 콕 집어 얘기하더라고요. 뭐라더라? 아빠가 바람이 났다고 했나? 그래서 집을 나갔어? 근데 엄마가 그걸 어떻게 하셨대? 그런 거 잡는 거 드라마 하나에서 봤는데 진짜 막 사람 써서 잡고 그러나? 아니면 그냥 계속 뒤막히는 거야? 하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고 옆에 앉아있던 남자친구가 그만해. 그런 게 다 무슨 의미가 있어? 그리고 엄마도 누나도 그런 식으로 대놓고 뭐라고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나도 솔직히 잘난 거 없어. 우리 집이 부자도 아니고 나도 아버지 없는 건 똑같잖아. 근데 왜 얘한테만 그래? 우린 우리대로 알아서 결혼 준비할 테니까 참석하든 말든 알아서들 해. 하고 제 손을 잡고 일어나더라고요. 솔직히 억울하고 분했지만 이 결혼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짧게 만났지만 이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었고 놓치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사람도 어머니를 어떻게 설득했는지 몰라도 결국 결혼 3주를 앞두고 인사나 하자며 상견례를 진행하셨고 별탈 없이 결혼식을 하게 됐습니다. 전 처음엔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1년의 제사가 10번이라는 말. 그냥 저의 결혼을 반대하려고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 제사가 10번이더라고요. 대체 뭐 하는 집이길래 제사를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신혼 초이기도 하고 겨우 허락받은 결혼을 하게 된 터라 밉보이기 싫어서 저는 꼬박꼬박 제사에 참석했습니다.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차로 2시간을 달려가야 하는 거리. 왕복 4시간이면 피로가 쌓일 대로 쌓여 너무 지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밉보이기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전 제사 때뿐만 아니라 설이면 쌀을 싸들고 가기도 하고 계절화 바뀌어 맛있는 제철 과일이 나오면 택배로 시어머니 댁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더군요. 잘 먹었다, 고맙다, 잘 받았다. 이거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건지. 하지만 신호는 달랐습니다. 제사를 지내러 가면 항상 집에 있었는데 제가 보낸 과일을 먹으면서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여름사과가 진짜 맛있는 거 알지? 이거 우리 집에 좀 가져가야겠다. 하면서 제가 보는 앞에서 가방에 집어넣더라고요. 그걸 보고 시어머니는 싹 다 담아가라 얘. 이거 뭐 누가 먹는다고 이렇게 많이 보냈다니? 집에 나 혼자 사는데 이게 다 뭐야? 하면서 꿍얼거리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진짜 어찌나 꼴배기가 싫든지.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고 그래도 어머니께 잘해드리고 예쁨 받고 싶어서 한 건데 하나뿐인 며느리한테 해도 너무한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그래도 시어머니 앞에선 꾹 참고 친정에 가서 시어머니 욕을 실컷 했습니다. 엄마,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아? 아주 자기 딸만 딸이고 나는 남이라니까? 물론 그래, 뭐 난 맞지. 근데 남한테도 이렇게는 안 하지 않아? 내가 과외도 보내고 고기도 보내도 잘 받았단 말 한 번을 안 해. 어떤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일일이 내가 업체에 확인해서 택배 잘 갔는지 누가 수령했는지 이런 걸 확인해 봐야겠어. 나 진짜 자존심 상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하고 엄마를 붙잡고 하소연하면 그러게 엄마가 뭐라 그랬어. 반대하는 결혼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네가 뭐가 아쉬워서 반대하는 결혼을 해. 축복받는 결혼을 해도 시댁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 근데 네가 선택한 결혼이니까 뭐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만 난 처음부터 그 집 마음에 안 들었어. 김서방이 그런 집에서 그렇게 살아온 게 기특하고 대견해서 결혼이야 허락했다만 오히려 반대하는 쪽은 나야. 근데 참 자기 집 딸이 귀한 줄 알면 남의 집 딸도 귀한 줄 알아야지. 진짜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사돈한테 연락해서 한 소리 하고 싶다니까? 어째 사람이 그러니 사람이. 하면서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저보다 더 속상해하고 화를 내는 엄마를 보면서 더 이상 엄마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냥 힘이 들어도 혼자 꾹 참고 버티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음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한 걸까요? 왜 자꾸 저는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고 싶었던 걸까요? 남편을 붙잡고는 여보, 우리가 혹시 애를 가지면 어머님이 좀 나를 예뻐해 주실까? 나 언제까지 이렇게 미움을 받으며 살아야 될까? 사실 결혼하면 좀 다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물론 시어머니 마음에 내가 돌릴 수 없는 건 나도 알아. 그런 게 물질적으로 되는 건 아니겠지. 근데 나도 원인을 알고 싶어. 왜 어머님이 나를 싫어하는지, 형님은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는지. 그냥 모든 게 궁금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미안해. 네가 그런 기분 들게 하면 안 되는데 나도 엄마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누나도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매형도 정말 좋은 사람인데 왜 네 앞에서만 그렇게 못되게 구는지 모르겠어. 근데 난 결혼하고 나서 확실하게 알았어. 우리 식구들 날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정말 날 사랑한다면 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진짜 우리 엄마랑 누나한테 너무 실망스러워. 하고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모습을 보니 이 사람이 너무 믿음직스러웠고 이 사람만 믿고 간다면 시댁 같은 건 없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철저히 저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시댁 앞에만 가면 너무 작아지고 제가 뭔가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 이게 아이를 낳으면 해결될 줄 알았지만 제가 임신을 해도 들은 척 만 척 기뻐하지도 않는 시어머니와 임신했다는 소식에 깜짝 놀라서 애를 가졌다고? 벌써? 나는 결혼하고 2년은 우리 부부가 신혼을 즐기고 싶어서 계속 임신을 미뤘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벌써 애를 가져? 하고 조롱하는 듯한 신우의 말투. 아직도 저는 그때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축하하는 건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런 말은 하지 않는 게 맞죠. 제가 잘못된 걸까요? 상식이라는 게 통하는 건지 점점 갈수록 이해가 안 되더군요. 그래서 한 번은 애를 낳고 술을 진탕 먹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주량이 약한 편은 아닌데 그날 술을 좀 많이 먹기도 했고 지금이 아니면 정말 제 속마음을 말하지 못할 것 같아 수화기를 들었죠. 그리고는 대놓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왜 이렇게 싫어하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1년에 10번이나 제사도 꼬박꼬박 참석하고 심지어 음식도 만들어가고 애기 아빠 쏙 닮은 애까지 낳았어요. 제가 며느리로 부족한 게 뭔가요? 네? 말씀이라도 해보세요. 왜 그렇게 저를 미워하세요? 하고 물었더니 당황스럽다는 듯 말을 버벅이며
내가 널 언제 미워했다고 그러니? 너 진짜 웃긴 애다. 왜 사람 나쁜 년 만들어? 너 우리 아들한테도 그런 말 했어? 내가 너 미워한다고? 기가 막혀 정말. 아들 낳은 게 죄다 죄야. 졸지에 나쁜 년 만들어버리네? 부모 입장에서 개고생해서 아들 키워놨는데 딴 년 좋다고 희죽희죽 웃고 다니는 거 좋다고 보는 부모가 있는 줄 알아? 결혼할 때 서운한 좀 내비쳤다고 지금 그걸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너 지금 나랑 우리 아들 사이 이간질하는 거니? 하고 따지시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 저 결혼하고 나서도 제가 정말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어머님이 저 안 받아주셨잖아요. 형님이랑 둘이 편먹고 저 맨날 조롱하시고 어떻게 하면 제가 더 상처받을지 궁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택배를 보내도 말도 없고 맨날 형님이 다 가져가고 저 정말 말 안 해서 그렇지 상처받은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거 다 일일이 말하면 밤을 새도 모자라고요. 근데 어머니, 전 이렇게 홀대받은데도 어머니 밉지 않아요. 제가 너무 바보 같을 수 있는데 전 정말 어머니랑 친하게 지내고 싶었고 잘 보이고 싶었어요. 하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알겠다. 그만해.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날 밤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후에 있는 제사는 가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근데 어머님도 전화 한 통 없는 겁니다. 남편만 보내고 나서 물어봤더니 엄마 별말 안 하더라. 그리고 앞으로 그냥 당신 안 와도 된대. 음식도 많이 줄였고 그동안 고생했다고 하시던데? 하며 제사 참석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착한 며느리였을까요? 그 말을 듣고도 왜 그리 마음이 불편하던지. 하지만 제사를 가지 않으니 몸은 너무 편했습니다. 그렇게 한여름이 되고 초복, 중복이 지나 가을이 성큼 다가온 말복까지 왔습니다. 거진 3개월 가까이 시어머니와 연락하지 않고 살았는데 어머님에게 전화 한 통이 왔더라고요. 저는 그때 제 가게를 차려 일을 하고 있을 때라 전화를 못 받아서 다시 연락을 드렸죠. 그러자 어머님이 어쩜 너는 제사 오지 말랬다고 연락 한 통 없니? 이번 주 주말이 말복이잖아. 집에 와서 같이 밥이라도 먹어야지 않겠어? 아침 일찍 와라. 여름 잘 보내고 가을 잘 맞게 삼계탕이나 해 먹자.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컥했습니다. 뭐랄까, 말투는 좀 퉁명스러웠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저를 챙겨주신다는 느낌을 받았고 저는 주말에 맞춰 양손 가득 과일이랑 반찬 몇 가지를 쌓아들고 어머님을 만나러 갔죠. 제가 도착하니 형님도 집에 계셨고 어머님은 얼굴에 잔뜩 찌푸리며 어휴, 뭘 또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 얼른 옷부터 갈아입어. 닭 잡아 먹어야지.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닭이요? 그걸 잡아먹는다고요? 그럼 잡아먹지. 사 먹으려고 했어? 빨리 옷 안 갈아입고 뭐해? 저기 닭이 뻔히 있는데 잡아야 되니까 갈아입고 와.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방에 들어가서 고쟁이 바지와 다 늘어진 목 티셔츠로 갈아입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나오자마자 어머님은 제 손을 끌고 닭장으로 가더라고요. 어머니, 저 근데 닭 잡아본 적도 없고 잡지도 못해요. 조류공포증이 있어서 보기만 해도 무서운데. 제가 이걸 어떻게 잡아요? 이런 건 전문가들이 해야죠. 그리고 요즘 닭 깨끗하게 손질해서 잘 파는데 뭐하러 잡아요? 하고 우는 소리를 했습니다. 아유, 시끄러 넌. 뭘 그렇게 닭보다 말이 많냐? 그냥 들어가서 잡으려면 잡아. 닭도 못 잡는 애가 무슨 좋은 며느리가 되겠다고 그래. 우리 딸은 어릴 때부터 얼마나 닭을 잘 잡았는지 알아? 하고 저를 타박하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서서 지켜보는 형님을 보며 형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이런 거 진짜 못해요. 하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형님은 저를 쳐다보면서
어머, 제 표정 봐. 하고 웃기만 했습니다. 결국 저는 어머니 손에 이끌려 닭장 앞까지 왔고 안 들어가겠다고 뻗팅기는데 어찌나 힘이 좋으신지 좀 들어가라, 들어가. 얘가 왜 이래? 이게 뭐가 무섭다고 이래? 하면서 절 밀어넣으셨죠. 그리고는 문을 꽉 잡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닭장 안에서 발버둥치며 무서워. 저 못하겠어요. 저 좀 꺼내주세요. 저 못해요. 진짜 못하겠어요. 하고 발버둥치며 닭들에 피해 여기저기 뛰어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본 형님은 저를 보고 깔깔 웃으면서 야, 진짜 웃기다. 너 인간으로 진화한 닭 같아? 너무 웃겨. 나 눈물 나려고 그래. 쟤 퍼득퍼득거리는 거 봐. 진짜 너무 웃기다. 아이고 배야. 하고 배를 잡고 눈물을 훔치면서 웃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는 순간 너무 화가 나버려서 초인적인 힘이 발휘됐는지 닭 입구를 발로 팍 차버렸습니다. 그러자 우지끈하고 나무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 얘가 왜 이래? 야, 이거 부서져. 이거 얼마짜린데? 하고 어머님이 뒷걸음질 치셨고 저는 몇 번 발로 콱콱 차댔더니 우직하고 입구 쪽 나무가 부서지더라고요. 그니까 열라고 했잖아요. 하고 입구를 박차고 나와 저는 신우 멱살을 잡았습니다. 재밌어? 재밌냐? 나 골탕 먹이니까 재밌어? 하고 제가 미친년처럼 소리쳤더니 엄마, 얘 미쳤나봐. 왜 이래? 야, 너 미쳤어, 진짜? 이거 나. 이거 안 나? 하면서 발버둥을 치더라고요. 웃어? 사람이 공포심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웃어. 내가 오늘 닭이 아니라 네 목을 비틀어 줄게. 내가 왕년에 유도 선수였던 거 알아? 몰라? 하고 신우 허리춤을 잡고 바로 넘겨버렸습니다. 야, 미쳤어. 엄마. 하고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나뒹구는데 그 모습이야말로 진짜 가관이더라고요. 어머, 얘가 미쳤나봐. 아이고, 내 딸 죽네. 내 딸 죽어. 아이고, 내 딸 죽어. 하면서 바로 형님한테 달려가더니 괜찮냐고 다친 데 없냐면서 여기저기 몸을 만지더라고요. 왜요? 기술 한 번으로 그냥 죽을까봐 그래요? 저 이래봬도 왕년에 선수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을 왜 건드려요? 왜? 자기 딸이 다치는 건 괜찮고 제가 닭장에서 바들바들 떠는 건 그저 웃기고 그게 무슨 신보입니까? 진짜 어머님도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잘해보고 싶다고 형님이랑도 잘 지내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뭡니까? 제가 지금까지 참았으니 망정이지 저 안 참고 바로 다 뒤집어 엎었으면 당신들 다 끝장이야. 알아? 사람을 얕잡아 보는 것도 정도 것이지. 나도 우리 집선 귀한 딸이야. 이거 왜 이래? 하고 덤벼들려고 했더니 남편이 재빠르게 달려와서는 여보 그만해 그만 잘못했대 그만해 우리 집에 가자 삼계탕이면 먹고 집에 가 당신 진짜 이러다 사람 죽이겠어 하면서 절 말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남편 손에 이끌려서 집으로 돌아왔고 시어머니는 끌려가는 저를 보며 넌 저런 년이랑 왜 살아? 네가 제정신이냐? 어? 너도 미친놈이지. 저런 년이 뭐가 좋다고 저 여자 편을 들어? 너네 누나가 가족이지. 저 여자가 가족인 줄 알아? 나중에 네가 병들고 아프면 너 챙겨줄 사람이 누구야? 누나지. 저 년일 것 같아? 어? 너도 정신 똑바로 차려. 저 년이나 너나 똑같아. 다시는 우리 집에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말고 얼굴도 볼 생각하지 마.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당장 꺼져, 당장.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집으로 돌아와 한참 동안 시어머니 욕을 했습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남편과 같이요. 남편은 한참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난 몰랐는데 엄마가 돈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누나가 한 달에 효도란답시고 엄마한테 매달 돈을 들이고 있더라고. 몇 년 됐나 봐. 그래서 딸이 좋다고 딸만 감싸는 것 같은데 돈 안 주면 자식도 아닌가? 진짜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네. 솔직히 나도 당신 몰래 조금씩 챙겨드리긴 했는데 그걸로는 성에도 안 차나 봐. 누나가 돈이 어디 있어서 그렇게 챙겨드리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이제 그냥 신경 끄고 살라고. 아휴,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하고 제게 말하더라고요. 어린 시절부터 누나 그늘에 갇혀 살기도 했고 그게 답답한 줄 모르고 살았는데 결혼해보니까 자기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너무 누나한테 기댄 것 같다면서 이제 자기 인생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저 시어머니 한 번도 안 봤습니다. 뭐 한두 달 안 보는 건 이제 일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이대로 쭉 유지하려고요. 솔직히 제가 잘못한 것도 없고 저도 할 만큼 했는데 저를 가족으로 생각 안 해주시는 거 보면 그냥 여기까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이렇게 시어머니와 시누의 사이를 정리해버리고 나니 마음이 편합니다. 그동안 제가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았는지, 혹시나 저처럼 착한 며느리병에 걸리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 쓰레기통으로 집어 넣어버리세요. 내 인생에 도움되는 거 없습니다. 아셨죠?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